여기 일본과 한국에서 살았던 한 여성이 자신은 두 나라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삶을 겪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을 생각까지 할 만큼 매우 힘들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그녀는 어떤 일을 겪었길래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오늘은 다사다난한 인생을 겪은 한 여성의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온 알리아 산체스라고 해요. 물론 지금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만요. 저 한마디에서 예상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주민이에요. 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일본으로 오게 된 계기를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마닐라에서 살았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저는 외동딸로 자라면서 이쁨을 많이 받았죠. 저희는 다른 보통 가정들과 같이 적당하고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족이었어요. 두 분 다 평범한 직장인이셨죠. 그러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게 되셨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죠. 저희는 당연히 입원을 했고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의 의료 문제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던 것이었을까요?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와 아버지는 좌절했죠. 어머니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점점 앙상해지며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보내드리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떠나시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저를 붙잡고 말씀하신 적이었어요. 알리야,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란다. 혹여나 엄마가 죽게 된다면 아버지를 잘 보살펴주렴. 어디에 있든 엄마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알았다면 저도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많이 후회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의 입원과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비로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어 남은 돈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서 회사도 그만두신 상태셨고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일본으로 갈 거라고 말이죠. 많이 멀지 않고 임금이 높은 일본으로 가자고요. 홀로 일을 해야 하는 아버지는 저를 더 잘 키워내야겠다는 생각과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신 것 같았어요. 이곳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하셨거든요. 제 나이는 그때 겨우 15살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어린 학생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처분하고 저와 아버지는 둘이서 함께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일본으로 이주하자마자 아버지는 돈을 많이 주는 공장에 취직하셨어요. 일은 조금 고되지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고민도 하지 않고 취직을 하셨죠. 저는 이사한 집 주변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여기까지는 순탄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이후부터였죠. 저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저 혼자 다른 피부색의 낯선 나라에 와서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일본 학생들도 살갑게 다가오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다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비슷하게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누가 봐도 인종이 다른 저를 친구들이 수군거리면서 쳐다볼 때도 많았고 시비가 걸린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괴롭힘도 당했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일본에 빌붙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상처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나라가 일본보다 못 살고 저희가 돈을 많이 벌러온 것도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런 단어 선택들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만 보고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옷에 이상한 걸 던지기도 하고 체육복이 찢겨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홀로 울기만 할 뿐, 집에서는 운 것을 감추고 아버지를 대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렇게 저는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을 견디며 아버지를 잘 보살펴달라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꼭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고 싶었죠. 아버지께서 임금이 높은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시긴 했지만 저희가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일 강도가 높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더욱 더 빨리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제가 목표하던 도쿄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는 제 입학에 소리를 지르시며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이때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버지께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게 된 거예요. 수업을 받다가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을 때,
저는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보인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팔 한쪽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기계 오작동으로 기계 사이에 팔이 끼게 되셨고 결국 절단이 되고 마신 거예요. 아버지는 결국 공장에서 잘리게 되었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좌절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갈수록 우울해지셨어요. 일을 찾아보려 애쓰셨지만 쉽지가 않았죠. 한쪽 팔로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는 시장의 한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힘들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계속 공부에 매진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렇게 지금의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었죠. 다리가 아팠어요. 식사 시간 말고는 한 번도 앉은 적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는데 유키에게 연락이 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이, 동남아. 내일 쉬냐? 유키는 제 유일한 고등학교 친구예요. 친구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를 챙기는 듯 하면서도 항상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기도 했기에 지금도 연락하고 있기는 해요. 저랑 가끔 같이 다녀준 유일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물론 유키의 가방을 제가 들기는 했지만요. 왜? 제가 물었어요. 내일 쇼핑 가자. 도쿄에 새로운 백화점 생겼대. 쇼핑한 거 나 혼자 다 못 들 것 같아. 유키가 말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유키는 저와는 많이 다른 아이였거든요. 유키는 부자였어요. 저번에도 쇼핑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저와는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죠. 안 쉰다고 말할까라고 고민을 하다 저는 알겠다고 답장했어요. 사실 저도 새로 생긴 백화점이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날 함께 저희는 백화점 앞에서 만났어요. 낡은 옷을 입고 나온 저와 패션 잡지에서나 볼 법한 옷으로 치장하고 나온 유키는 확연하게 비교가 되었어요. 하지만 항상 있던 일인걸요.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사람들이 붐비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밝은 조명과 신나는 음악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들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감탄하며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한 행사장 앞에서 멈춰서게 되었죠. 10,000엔 이상 구매하신 분은 모두 참여 가능. 추첨에 참여하시고 여행을 떠나보세요.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어요. 경품 칸에는 1등은 하와이, 2등은 세부, 3등은 제주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10,000엔이면 저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지만 응모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으로 이주 온 것이 저의 유일한 해외 방문이었으니까요. 속으로는 저도 어딘가로 떠나는 상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아버지와 말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뭐야, 10,000엔? 엄청 싸네. 제가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자 옆에서 유키가 코웃음을 치는 게 느껴졌어요. 재밌겠다.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서 유키는 웃으면서 본격적으로 쇼핑을 하기 시작했죠. 10,000엔은 유키에게는 싼 값인가 봐요. 다시 경제적 박탈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묵묵히 따라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유키는 브랜드 화장품과 비싼 옷들을 고민 없이 골랐어요. 너도 살 거 있으면 그냥 집어. 내가 살게. 대신 좀 이따가 짐도 들어줘야 해. 유키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주저했어요. 하지만 결국 행사하고 있는 속옷을 골랐죠. 아버지 속옷이 많이 해졌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렇게 유키는 계산을 하고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가져왔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 내가 대신 다녀와 주라. 유키는 저에게 티켓을 거의 던지며 말했어요. 저는 티켓을 주워 행사장으로 향했죠. 저희 아빠 속옷값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행사장에 티켓을 제출하고 여러 공들이 들어있는 상자에 손을 넣어 아무거나 잡히는 것을 하나 잡아 올렸어요. 대충 빨리 확인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죠. 저는 빠르게 공을 열어서 결과를 확인했어요. 얼른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자마자 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3등 제주도 3박 4일권 축하드립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봤어요. 역시나 똑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죠. 제 인생에 무언가 당첨이 된 건 처음이었어요.
제 건 아니지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빨리 유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달려갔어요. 유키, 이것 봐. 3등 당첨이래. 제가 유키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유키는 제 모습을 보고 잠시 놀라는 것 같았어요. 3등이 어딘데? 유키가 물었어요. 제주도래.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유키는 완전히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주도? 제주도 때문에 그렇게 웃고 있는 거야? 나는 하와이인 줄 알았잖아. 너나 가. 난 제주도는 지겨워 죽겠어. 유키는 제주도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이 자신의 짐을 챙겨 일어났어요. 저는 머리를 땅하고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내가 가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내가 가든 다른 사람 주든 맘대로 해. 얼른 가자. 거기 내 짐도 좀 들어줘. 유키가 저에게 자신의 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 유키한테 뽀뽀 세례를 해주고만 싶었죠.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세상에 유키가 예뻐 보일 때가 다 있다니. 게다가 이 여행권은 동반 1인까지 무료였다고요. 아버지랑 가기에 딱이었죠. 모든 숙박과 비행기 값까지 다 대주고 심지어 약간의 여행 경비 지원까지 해주고요. 그렇게 유키와 헤어지고 저는 이번에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빠, 제가 문을 열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티켓과 속옷을 들고 아버지를 불렀죠.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칙칙한 좁디 좁은 방이 오늘은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제주도로 가요. 제가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적잖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제주도라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눈앞에 티켓을 보여드리며 소리쳤죠. 아빠, 오늘 제주도 3박 4일 추첨해서 당첨되었거든요. 아빠랑 꼭 함께 가고 싶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기뻐하며 여행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더니 한쪽 팔로 꼭 안아주셨어요. 그래, 함께 가자꾸나. 기대되는구나. 저는 소리를 지르며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별게 없었지만요. 아버지와 함께 해외여행이라니. 상상만 해도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저와 아버지는 짐을 싸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를 탑승하는데 가슴이 너무나도 콩닥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옆을 보니 아버지도 조금은 설레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도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셨죠. 그렇게 비행기가 상륙하고 저희는 드디어 제주도로 향하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여정 자체가 모험이었어요. 도쿄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푸른 바다와 초록빛 풍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제주의 상공을 비행했죠.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가슴이 설레었어요. 저희는 공항에서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보이는 야자수들은 제가 필리핀에 살 때의 추억을 회상시켜주는 것만 같았어요. 일본의 도쿄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에 다시 한번 가슴이 설레었죠. 정말 여행을 왔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저희는 택시를 잡고 숙소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주인 김민정 아주머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아주머님은 제주도의 명소들과 맛집들을 저희에게 상세히 소개해 주셨고 저희 일정에 맞는 코스를 추천해 주시기까지 했죠. 여행을 하면서 저와 아버지는 일출로 유명한 성산일출봉을 찾았어요. 해발 180m 높이의 봉우리를 오르는 일은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상에 다다랐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힘들어 죽겠다며 툴툴거리시던 아버지도 정상에서는 완전히 넋을 잃으셨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게 떠오르는 해와 그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바다의 모습은 저희가 한참을 넋놓고 바라보게 만들더라고요. 순간 어머니도 함께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씁쓸함도 밀려왔지만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저와 아버지는 만끽하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 동굴 중 하나인 만장굴을 탐험했어요. 까만 동굴 입구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간지럽혔죠. 내부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가득했죠. 천장에 매달린 종유석들, 벽에 핀 동굴 꽃들, 그리고 바닥에 흐르는 용암의 흔적들은 마치 또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아버지는 지질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으셨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웃음이 났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또 저희는 제주 민속촌박물관에 가서 옛 제주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초가집, 돌담, 정랑 등 제주 전통 가옥들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으니 마치 1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박물관 한편에서는 제주의 전통 공예인 목공예, 도자기, 지풀공예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물레로 컵을 만들어 보았는데 처음 치고는 꽤 잘 만든 것 같아요. 하하.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동문재래시장 구경이었어요. 좌판마다 가득 쌓인 해산물들의 싱싱함에 놀라고 난생 처음 보는 과일들의 향연에 감탄했죠. 곳곳의 포장마차에서는 제주의 향토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어요. 특히 뿔소라 구이와 흑돼지 금고기가 일품이더라고요. 시장 사람들은 저희를 마치 친척 보듯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주 사투리로 농담도 건네시며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셨어요. 물론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함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또 하나 놀랐던 점은 저희 아버지를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저희가 함께 걸어가면 저희의 피부색과 아버지의 팔 때문에 모두가 뚫어져라 쳐다보며 수근거리는 모습이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더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저희를 쳐다보지 않았고 오히려 정겨운 대화를 건네주셨죠. 덕분에 저희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즐겁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마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모습 같았어요. 그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 중 한 곳인 김영 해수욕장을 방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다들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희는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좀 더 가까이 가볼까? 그러다 아버지께서 먼저 제안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바닷가로 향했죠. 바닷가를 좀 더 걸으면서 저희는 김영 바닷길도 걸을 수 있었어요. 가운데에 길이 나 있는 이곳은 물때를 잘 맞춰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운 좋게 물때를 잘 맞춰왔더라고요. 함께 바닷가를 걷는데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죠. 이 순간이 사실 기억에 제일 남아요. 아름다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아버지와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자연이 주는 편안함 안에서 행복하게 걷고 있는 그 장면이 말이에요. 오랜만에 밀려오는 큰 행복감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엄마도 함께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치? 아버지께서 살짝 목이 맨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애써 참아냈죠.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아빠랑 둘이서 온 것도 너무 행복해요. 저희는 그날 손을 잡고 계속해서 해수욕장 주변을 걸었어요. 그날의 날씨와 바다의 풍경 그리고 손으로 전해지는 아버지의 온도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완벽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저희는 흑돼지를 파는 아늑한 식당을 찾았어요. 그릴 위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술을 한 병 시키셨어요. 한국 술이었는데 소주라는 술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너도 성인이니 아버지와 함께 한잔 해보자꾸나.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조그마한 잔과 함께 소주가 나오고 옆에서는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모습은 저에게 매우 생소한 풍경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시고는 바깥 바다 풍경을 바라보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감정이 복받쳐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구나, 알리야.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저 또한 울컥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아빠 운이 좋았을 뿐인걸요. 그리고 꼭 아빠와 오고 싶었어요. 저 때문에 항상 고생만 하셨잖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너 때문에 고생을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에게 너는 행복이야, 알리야. 그런 소리 말아라. 아버지는 속상한 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와 나눠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았거든요. 항상 일 때문에 바빴던 아버지와 공부만 했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었거든요. 아버지는 제 옆으로 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대체 언제 이렇게 큰 거니? 아빠가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그런 생각 말으렴. 너 덕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란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겐 기쁨이야. 아버지도 눈물이 흘리고 계신 것이 느껴졌어요. 저 또한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아빠. 제 아빠가 되어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저희는 한바탕 눈물을 흘린 다음 한국 술인 소주로 건배를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로의 감정과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죠. 아버지는 술 기운 때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때로는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 영웅이세요. 강해지고 포기하지 말라고 항상 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눈물이 고이며 말했어요. 저희는 또 한 번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더욱더 가까워진 기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 치유와 이해의 순간이었죠. 그렇게 다음 날, 저희는 다시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언젠가 꼭 한 번 또 가보자꾸나. 아버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웃으며 끄덕였죠. 저 또한 꼭 아버지와 한 번 더 제주도를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을 때 저는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저 둘 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결심이 더욱 굳어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후로 저는 식당 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어요. 모은 돈 하나하나가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여행에 혹은 제주도로 모시고 갈 수 있기를 꿈꾸며 저축했죠. 저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학교에 복학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매 단계마다 저를 응원해 주셨고 저희 집은 점점 활기가 가득해졌죠. 조용했던 집은 아버지와 저희 대화로 점점 더 채워지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더 밝아 보였고 식사는 더 맛있어졌으며 대화는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스스로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또한 느껴졌죠. 저의 얼굴은 점점 더 좋아졌고 사람들은 달라진 저를 더 긍정적인 태도로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너무나도 좋았죠. 제주도의 추억은 우리 삶의 빛이 되어 주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늘 기대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걸 저희에게 일깨워 주었죠. 어느 저녁 도쿄의 붐비는 거리를 내다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언젠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헤쳐나가고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저희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거든요. 복학한 뒤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타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도 할 수가 있었죠. 운 좋게도 저는 유명한 여행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열정을 갖고 일했고 빠르게 승진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제 꿈을 이룰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제주도 지사를 열기로 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주저없이 지원했고 평소 저희 신뢰도로 인해 제주도 지사의 운영을 맡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저희 제주도로 가요. 마치 과거와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죠. 그래, 가자. 오히려 웃으며 대답하셨죠. 저는 아버지께 또 한 번 제주도로 가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는 운이었지만 이번엔 온전한 제 실력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었죠.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제주도에서의 기억을 항상 품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이곳을 처분하고 제주도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넘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행복했어요. 제주도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여행을 기획하고 안내하는 입장으로 오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의 감동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담아 특별한 여행 상품을 만들어냈죠.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아버지를 떠올리며 만든 거였죠.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저는 참가자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보람을 느꼈죠. 가끔은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인솔하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위축되어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시던 아버지는 이곳에선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셨죠. 제주도는 완전히 아버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저와 아버지는 제주도 해변을 산책했어요. 바람이 솔솔 불며 저희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어요. 행복하구나. 아버지가 읊조리셨어요. 대견하구나, 알리야.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다 아버지께 배운 건데요. 저도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아마도 엄마가 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보니 아름다운 별들이 쏟아질 듯이 수놓아져 있는 게 보였죠.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항상 보고 있겠다고 한 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운으로 시작되었던 저희의 제주도 여정은 저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주었어요.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부상까지 겪으면서 솔직히 저는 이번 생은 완전히 놓은 상태였어요. 이 이상 안 좋아지면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주도 여행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목표가 생겼고, 열정이 생겼고, 제 스스로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어쩌면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간 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곳으로 올 수 있게 통하는 문이었을지도 모르죠.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제주도에 도착해 저희는 완전히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죠. 제주도는 평생 제 가슴에 새겨진 곳이에요.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저를 가족처럼 품어준 정겨운 사람들이 있죠. 이제 저는 이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연히 마주한 작은 기회가 꿈으로 이어졌듯이 저 또한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세상에 불어올 변화의 바람이 되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교훈처럼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나아가면 결국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밝은 미소로 여행객들을 맞이하려 해요. 그들에게도 제주도가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요. 작은 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닿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제주도로 오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와 아버지처럼요. 안녕하세요. 미국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다니고 있는 소피라고 합니다. 저는 기대와 회의가 뒤섞인 채로 교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여러 언어로 윙윙거리는 대화 소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우리 대학 국제 비즈니스학과의 전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서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경제 동향을 공부하며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저는 제 전문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강의 주제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교수님이신 제임슨 박사는 오늘은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활짝 웃으며 발표했습니다. 제 첫 반응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말? 저는 항상 한국을 중국이나 일본처럼 더 강력한 이웃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한국에 대한 지나치게 편향되고 낙관적인 견해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개괄적인 설명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급격한 경제 변화를 겪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직선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세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91달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는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와우! 저는 숨죽여 중얼거렸습니다.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은 경제 성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 인프라와 기술 발전, 교육 시스템이 한국을 차별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도 서울의 도시 생활 환경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현대 도시 계획의 경이로움입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분주한 서울 지하철을 비롯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으로 유명합니다. 23개 노선, 700개 이상의 역이 있으며 하루 7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흥미를 느꼈습니다. 교수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심지어 공동 작업 공간까지 갖춘 첨단 주거 공간이었죠. 각 아파트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보였고 최대한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인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이 그 증거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전형적인 하루를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하고 잘 정비된 거리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버스와 전철은 정시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공원과 녹지 공간이 산재해 있어 도시 생활과 자연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의 공공 편의시설에 대한 노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고 비데, 핸드드라이어, 심지어 온열 시트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공중화장실은 종종 기피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랑스러운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은 흔히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에 연결된 나라라고 불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구의 95%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한국은 디지털 연결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는 삼성과 LG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성장과 한국의 활기찬 스타트업 현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분야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은 2020년에 197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 제조의 선두주자로서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임슨 박사의 발표는 한국이 단순히 떠오르는 국가 그 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다. 하지만 회의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친구들이 한국을 가난과 불평등에 시달리는 곳으로 묘사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웨이라는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웨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생활 환경이 끔찍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웨이의 말에 저도 의구심이 들었고 제임슨 박사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보여드리죠. 그는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슬라이드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은 97.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국제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엄격한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이 성공의 열쇠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강조 문화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배출하여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임슨 박사는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보여주었습니다. 1인당 GDP는 한국이 훨씬 앞섰습니다. 202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1,846달러인 반면 중국은 1,484달러였습니다. 그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기술, 교육, 도시 계획에 대한 집중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고정관념과 오래된 정보보다는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관점의 전환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는 철저하고 탄탄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제 선입견에 도전하고 한국에 대한 견해를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임슨 박사의 강의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도전을 극복하고 기술, 교육, 도시 계획 분야의 리더가 된 나라였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더 많았고 그 놀라운 변화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수업에 저는 새로운 호기심을 안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같은 수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임슨 박사의 이전 강의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도시 인프라와 기술 발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간단한 요약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인상적인 도시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기술과 혁신이 이러한 발전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스마트 시티 이미지가 담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일부가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송도 국제업무지구는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송도 국제업무지구는 매립지에 건설되었으며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로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송도의 이미지는 세련된 고층 빌딩, 자동화된 쓰레기 수거, 유비쿼터스 초고속 인터넷 등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송도는 미래를 위한 모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도에는 중앙 공합식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있어 쓰레기 트럭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건물에는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도시의 인프라는 전기 자동차를 지원합니다. 그는 송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것부터 의사와 화상회의를 하는 것까지 기술의 통합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에 대한 강조는 도시 계획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혁신은 한국인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기술적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유명하지만 한국의 기술 산업은 이 두 대기업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한국은 현대 전자제품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제조의 선두주자입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9.8%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은 전 세계 주요 기술 기업에 메모리 칩을 공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에서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필수적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력과 혁신 정신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점점 더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초기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순수한 결단력과 독창성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킨 나라였습니다. 이어서 제임슨 박사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발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연결성은 온라인 비즈니스, 디지털 서비스, 활기찬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인터넷 속도를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평균 속도가 200mbs를 넘으며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평균 속도가 약 50mbs로 뒤처졌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임슨 교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한류, 즉 한류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는 국제적인 찬사를 받으며 한국의 문화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는 인기 K-팝 뮤직비디오 클립과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인기 한국 드라마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수출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의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2020년 한국의 문화 수출액은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강연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 문화, 혁신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한국의 능력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생각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올바른 전략과 발전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어떤 국가든 도전을 극복하고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비전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가정을 제고하고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혁신의 힘에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 수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했고, 저는 그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제임슨 박사의 강연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한류라는 문화 현상과 한류가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간단한 개요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류는 음악, 드라마, 영화, 심지어 패션과 요리까지 포함한 한국의 문화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창의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가 중국과 일본에서 처음 인기를 얻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한류의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H.O.T와 보아 같은 그룹이 현재의 글로벌 스타가 되는 길을 닦으며 K-팝이 부상했습니다. 이어서 교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영상을 재생하며 K-팝의 짜릿한 에너지와 엄청난 팬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날 한류의 가장 유명한 사례일 것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앨범은 여러 국가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에 방탄소년단은 한국 경제에 46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창출했으며 이는 26개의 중견기업이 기여한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광고, 굿즈, 심지어 서울에서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한 전용 투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K-팝은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을 문화 지도 위에 올려놓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심한 트레이닝, 높은 제작 가치,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강력한 유대감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충성도 높은 팬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은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해외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독특한 스토리텔링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로맨스 드라마, 사회적 이슈를 결합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는 이러한 드라마의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2020년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수출액은 3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의 국제적인 성공은 한국 전역의 촬영지로 팬들이 몰려들면서 관광산업도 활성화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류와 관련된 관광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기 있는 촬영지는 관광 명소가 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한류의 광범위한 영향력에 놀랐습니다. 한국이 문화적 자산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위상과 경제력을 높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류의 또 다른 측면인 요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요리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음식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전통 음식을 파는 다채로운 노점들로 가득한 북적이는 한국 시장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식은 대담한 맛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한식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교수는 몇 가지 인상적인 통계를 공유했습니다. 2020년 한국의 식품 수출액은 83억 달러에 달했으며 김치만 1억 4,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식당이 늘어나고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공동 식사에 대한 강조와 풍부한 요리 유산은 한식을 한국의 문화 홍보대사로 만들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류에 매료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국가가 문화적 강점을 활용해 어떻게 긍정적인 글로벌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강력한 메시지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류는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문화 수출이 한 국가의 글로벌 영향력을 형성하는 데 전통 산업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자국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변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은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 정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임슨 박사가 오늘 강의가 혁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암시했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제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는 발언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연구개발, 교육, 지원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헌신 덕분에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한 블룸버그 혁신 지수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 지수는 R&D 집약도, 제조 역량, 특허 활동 등의 요소를 측정합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은 GDP의 약 4.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어 전자부터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성과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한국 기업일 것입니다. 삼성은 특히 스마트폰, TV, 반도체 등 전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제임슨 박사는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자세히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9.2%를 점유하여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삼성의 매출은 무려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끊임없는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삼성은 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직원이 혁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덕분에 삼성은 수십 년 동안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또 다른 기술 대기업인 LG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LG는 전자제품, 특히 가전제품과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의 또 다른 강자입니다. LG의 OLED TV는 시장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플렉서블 및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LG의 최신 혁신 기술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LG의 노력 덕분에 LG는 해당 분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우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전자제품의 근간이며 한국은 이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칩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에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9.8%를 차지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지배력은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전장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기술 산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임슨 박사는 반도체는 기술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연을 이어가면서 제임슨 박사는 한국의 로봇 공학 및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도 로봇 공학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은 제조,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위한 첨단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물품을 배달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현대자동차 로봇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로봇은 효율성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한국의 혁신 정신을 보여줍니다. 제임슨 박사는 AI 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AI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AI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차부터 스마트 시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는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2년까지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국가 AI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은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AI 시대의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스타트업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자금 지원, 멘토링, 첨단 시설 등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서울의 스타트업 지구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판교에는 수백 개의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이 입주해 있어 활기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강력한 메시지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성공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한국은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에 투자하고 창의성 문화를 조성하는 능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환경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여정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혁신과 회복 탄력성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의를 통해 저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떴고, 한국은 의지와 비전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혁신, 문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러한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한국의 놀라운 여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